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은 실종이란 제목의 작품이고요. 네. 게리 크루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이분이 호주 분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호주의 작가고 1947년생 작가이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실종 요게 단편인데 네. 요게 실려 있는 작품집은 제목이 뭔가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실려 있는 작품집은 그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네, 네. 그 거기 작품집에 예, 들어가 있는 단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북하우스에서 2002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절판이 됐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세 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세 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 구매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제 헌책방에서 정말 이렇게 그렇군요. 또 어렵게 우연히 봤는데 참 그러셨을 것 재밌더라고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고로라도 네, 인터넷상에서 팔리면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중고로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 네, 근데 세 편이 들어있으면 아주 단편은 아니겠네요. 중단편? 네, 그 그런데 정도 이제 뭐 책 되겠네요. 자체가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제목이 몹시 흥미를 끕니다. 실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특히 뭐 이런 미스터리물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는 제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그렇습니다. 실종이라는 작품.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좋아요 좀 네. 눌러주세요. 네, 지금 한번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네.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더 그러니까요. 눌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게리 크루 작가의 실종, 이은석 선생님이 옮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 옮기신 분은 이은석 선생님이시고요. 네. 주요 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팝이라는 남성이 나와요. 이제 그 중장년 남성인데 극 중에 잠깐 이제 뭐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극을 이끌고 갈 때는 중장년의 남성으로 경찰입니다. 네, 음, 경찰 출신이고 경찰이고 그 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디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학교 관리인이에요. 이제 학교에 보면은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예. 네, 그 학교 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지적 장애랑 신체적 장애가 같이 있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걸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실종인데, 실종된 그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인데, 조니라고 실종된 소년이고요. 또 랄프라고 역시 실종된 소년입니다. 그리고 또 조엘이라는 실종된 소녀. 아, 네, 이렇게 그 세 인물이 음, 등장을 그러니까 하고요. 남자아이 둘하고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이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시작 그 부분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팝이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네, 회상을 하는 장면으로 맞습니다. 네, 시작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자 어린이 목소리하고 또 여기 그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는데 요건 김지은 아나운서가 해주시기로 맞죠? 음, 네, 이렇게 뭐 분량이 많진 않아서, 네, 그래도 네. 그 김지은 아나운서의 연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게리 크루 작가의 단편 실종.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부탁드리죠.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이 경찰인 팝에게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사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건 옛날 얘기라기보다는 경찰인 팝이 경험했던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팝과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은 종종 이렇게 팝을 통해 그런 얘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디키 딩글과 관람석 얘기가 또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에? 디키 딩글과 관람석 얘기 말이냐? 아니 그 옛날 얘기를 또 해달라는 거야? 아, 팝 아저씨. 그래도 저희는 디키 얘기가 듣고 싶어요. 딱 참. 한 번만요. 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무시무시한 타르 얘기 빼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옷걸이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아저씨.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줄게. 근데 말이다. 명심할 게 하나 있어.
이 이야기를 재미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저씨 경찰인 거 알지? 이 경찰은 사건 얘기를 재미삼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이 얘기를 듣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한다. 알았니? 에이,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저씨. 우리가 뭐 바본 줄 아세요? 아저씨, 그냥 얘기나 빨리 해주세요. 아, 참, 그게 바로 문제다, 이 말이야. 야, 너희들은 니네가 잘난 줄 알지? 이 얘기도 사실은 너희들 같은 아이들 얘기야. 그 버릇없는 꼬맹이들 말이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얼른 얘기해 줄게. 자,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1950년대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956년의 일이었지. 조니의 실종 사건은 그야말로 떠들썩했었다. 이 멜리니는 인구가 고작 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말이야. 수상하거나 위험한 인물이라고는 한 명도 없던 곳. 그곳이 바로 멜리니였다. 아, 근데 그 마을에 조니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사라진 다음 한 2주쯤 지났을 때 사건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랄프와 조엘이 차례로 사라져 버렸지. 그래서 이 의문의 실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와, 그럼 아저씨가 사건을 맡게 된 것도 그때였나요? 아니, 난 맨 처음 사라진 조니의 실종 직후에 사건에 투입됐다. 사실 처음에는 방송국에서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그저 동네 아이들이 허름한 학교에서 수다를 떨어대는 게 고작이었거든. 근데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큼직한 타원형의 관람석 때문이었을 거야. 사실 그 정도의 관람석이 있는 학교가 시골에서 몇 개나 되겠니? 멋진 잔디밭 가장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거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숲이 이어져 있었지. 그래서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음? 관람석 얘기 왜 하냐고? 그래, 이 관람석 이야기를 꺼낸 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그 끔찍한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관람석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했거든. 그 타원형의 관람석은 목재로 지어진 작고 아담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지붕은 양철 지붕이었고요. 관중석은 6줄이었습니다. 189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사건의 중심이 됐던 1950년대까지 세월의 풍파를 잘 견뎌낸 셈이겠죠. 한창 때는 관람석에 아이들이 300명도 앉았다고 하는데 이건 다소 과장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관람석을 관리하던 사람이 디키 딩글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팝 아저씨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 관람석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디키 딩글이었어. 근데 그 양반은 말이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이 좋질 않았어. 디키의 이름, 리처드 레오 딩글. 그러니까 사자의 심장이라는 의미의 세례명을 받았거든. 리처드 레오 딩글.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이 디키가 이름처럼 이 씩씩하고 당당한 인물이 될 거라고 믿었었나 봐. 하지만 말이다. 학교 가던 첫날부터 디키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 이름이 하도 거창해서였겠지. 아이들은 야, 디키, 맛이 어때? 하면서 그를 때리고 괴롭혔다고 해. 게다가 디키 딩글은 사실 머리도 좀 모자란 편이었어. 그래서 얼간이라는 별명도 붙었지. 그렇지만 디키한테도 위안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었다. 디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50cm 정도는 더 컸거든. 50cm. 엄청나지 않니? 이 거기다가
달리는 모습은 표범처럼 우아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빨랐어. 최고였지. 운동의 날은 그야말로 디키의 날이었다고 해. 여자아이들은 물론이고 남자아이들까지도 이 디키가 관람석 지하의 라커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에 반해서 숨을 죽일 정도였대. 탄탄한 가슴, 힘이 넘치는 팔뚝, 그리고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다리 근육은 누가 봐도 일품이었대. 디키가 달리기 시작하면 여자 선생님들은 입을 쩍 벌린 채 바람 속을 가르는 디키의 유니폼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대. 그리고 디키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이 디키의 흠뻑 젖은 몸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요란스럽게 찬사를 뱉어내는 게 정해진 순서였지. 하지만 디키한테 또 한 차례의 시련이 닥쳤어. 디키가 12살 되던 해, 그러니까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디키가 불행하게도 소아마비에 걸렸던 거야. 근데 멜리니 마을 아이들은 디키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나마 몇 안 되던 친구들도 모두 디키를 외면하기 시작했지. 병문안을 온 아이들도 없었고, 또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절뚝거리는 디키를 부축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어. 누군가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면 디키가 그 일로 얼마나 상심했었는지 알았을 거야. 하지만 디키는 내색지 않고 학업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매우 느렸지만 말이죠. 디키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텅 빈 관람석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뛰어난 육상 선수였던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디키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16살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유급됐습니다. 창피했겠죠. 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몸에 털도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팝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자, 이 소문에 따르면 말이다. 아니, 너희들이 원한다면 소문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학교에서 보면 디키는 골칫거리였어. 이미 마을에서 바보로 소문이 난 데다가, 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니? 자기 자식이 있는 반 사진 가운데 바보가 떡하니 하나 앉아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디키가 속옷을 안 입기 시작한 후로는 더 그랬지. 오, 아저씨. 그런데 혹시 그 사진 갖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자. 그 사진 이 경찰서 서류함에 들어있긴 할 텐데. 다음에 경찰서에 가면 보여주실 거죠? 아이고, 너 정말 끈질기구나. 자,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을 했다. 그때 디키한테 행운이 찾아온 거야.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장학사가 아침 조회 때 그 선생님들한테 저 디키를 학교에서 계속 받아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선생님들은 마시던 커피를 엎지를 정도로 당황했어. 그들은 디키를 이 학교에 말입니까? 이 학교에서 계속 받아주라 이 말씀이세요? 라면서 장학사의 말에 항변을 했다고 한다. 잠시 후 밥은 다시 입을 열며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들의 항변에 장학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아니요. 학생으로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인으로 데리고 계세요. 보아하니까 성품도 조용하고 성실한 데다가 힘께나 쓸 것 같은데 학교가 아니라면 어디서 그 학생을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그래서 디키는 결국 그렇게 직업을 갖게 된 거다. 하지만 나도 그 실종된 아이들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디키가 거기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이제 실종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팝 아저씨는 처음으로 조니의 생활 기록부를 보러 간 경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니는 멜리니 마을에서 처음으로 실종이 됐던 학생입니다. 담임 선생이 적어 놓은 기록에는 착한 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에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뛰어나다 등의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그런 기록만 갖고는 조니가 왜 실종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니의 부모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니는 그날 여느 때처럼 집을 나갔다는 거야. 친구인 애나와 샘이도 버스 정류장에서 조니를 만났다고 하고 말이야. 아이들은 전날 보았던 텔레비전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이 끝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 담임 선생님도 조니가 평소대로 맡은 바 일을 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라고 진술했거든. 수업이 끝난 다음 조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 근데 그때 세미한테 숙제장을 교실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니는 숙제장을 가지러 다시 교실로 갔고 말이야. 세미가 그러다 버스를 놓치면 어떡해? 라고 말했지만 조니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아니었대. 뭐 시골 아이들은 집에 걸어가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가다가 조니가 뒤돌아서서 오늘 밤에 전화 걸게 라고 말했다는데 결국 전화는 없었어. 그날 조니는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뭐 집에서도 난리가 났겠지. 7시가 돼도 조니가 집에 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대. 조사를 맡은 위더스 경사는 우선 조니 부모와 덴버 선생님한테 자세한 사항을 물어봤어. 다음 날 위더스 경사는 학생과 교사, 직원들을 상대로 30분 동안 조사를 했지. 매점 아줌마들한테도 조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침 10시까지 조니를 보거나 소식을 들었다는 제보가 없었어. 결국 시내에서 경찰력을 지원받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지. 내가 이 사건에 투입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멜리니 지역 주변은 산악지대인데 산세가 험준한 편이야. 대부분은 삼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열대 우림 지역이었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그 누구도 조니가 숲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조니가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 산딸기나 버섯을 따러 갔을 리도 없고 말이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동화나 마법의 반지 같은 걸 믿었던 애도 아니고 말이야. 조니는 고집 세고 아주 튼튼한 시골 아이였어. 그러니까 조니는 삼나무 숲이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쯤은 잘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면 5분 만에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해. 게다가 조니 아버지 말에 의하면 조니는 덴버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팽개칠 만한 배짱이 없었다는 거야.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본 결과 팝은 조니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니가 길가에서 납치됐을 상황으로 압축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조니가 만든 관람석 모형을 보게 됐는데요. 팝이 그 모형을 보고 나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팝 아저씨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조니가 만든 관람석 모형을 보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도서관에 있는 깨끗한 학교 생활이라는 진열장 안에 있던 조니의 모형물은 다 부서져 있었어. 사서는 그 모형이 부서져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구나. 조니가 모형을 완성한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꽤 근사한 모형이라서
여기에 진열해 놓기로 했죠. 하지만 알다시피 아이들이란 잔인한 법이거든요. 어떨 때는 어른보다 더한 것 같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더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모형에서 떨어져 나간 플라스틱 물체가 보이지 않겠니? 그래서 누가 그 모형의 다리를 잘라놨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서는 아니라고 했어. 그게 원래부터 잘려져 있었다는 거야. 사서는 이건 조니가 장난스럽게 만든 겁니다. 우리 관리인인 디키 딩글은 한쪽 발을 저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이죠. 근데 조니가 관람석 모형의 다리를 잘라낸 건 순전히 조니의 짓궂은 장난입니다. 라고 말하더구나. 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당황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디키가 그 학교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 게다가 디키라는 이름을 전해 들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 아무튼 이유야 어찌 되었건 조니가 디키의 그런 처지를 놀릴 생각을 했다는 게 난 마음에 걸리더구나. 덴버 선생님이 쓴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이 조니가 심리적으로 삐딱한 면이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도서관에 들른 이후 나는 조니 사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니의 실종 이후 바로 또 다른 소년 랄프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랄프는 6학년이었는데요. 랄프 역시 조니와 마찬가지로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랄프의 담임 선생은 랄프는 전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랄프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랄프는 글쓰기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랄프의 담임은 랄프가 쓴 작품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며 랄프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랄프의 담임도 별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팝이 계속 말을 했다. 랄프의 담임 선생님도 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 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랄프 사건에서 알아낸 사실은 실종되기 직전에 그 아이가 방과 후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는 거야. 포스터를 넉 장 정도 붙인 다음 나머지는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숲속을 탐색해 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리고 교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벌였지만 역시 소용이 없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인가 뉴젠트 선생이 연습장 하나를 들고 날 찾아왔어. 그 선생님은 랄프가 글을 쓴다고 전에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냐고 묻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쓴 것이 있어서 표시를 해 두었다. 랄프의 글을 읽으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표시를 하고 가져온 거다. 라고 말하더구나. 난 무척 고마웠어.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학교 사무실에 나갔지. 랄프의 연습장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이야. 랄프가 쓴 글을 읽었던 건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다음이었다. 연습장을 펼친 순간 팝은 머릿속이 꿈틀댔습니다. 예감 혹은 직감이랄까요? 랄프가 쓴 글의 제목은 더러운 딩키와 관리인의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팝은 처음에는 그냥 냄새가 고약한 꼬마 돼지에 대해 쓴 귀여운 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딩키라는 학교 관리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딩키가 다리를 절고 머리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딩키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의 놀림과 조롱을 받아줬던 겁니다. 랄프가 쓴 글에 따르면
1학년 아이들도 아저씨가 바로 냄새가 지독한 딩키라면서요. 라며 깔깔대라고 합니다. 팝 아저씨가 다시 아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랄프는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단순히 재미삼아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야. 놀림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불쌍한 딩키의 유일한 탈출구는 학교 관람석에 숨어드는 일뿐이었대. 아이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 랄프의 글을 다 읽었을 때 나는 랄프가 착한 아이만은 아니로구나 생각했어. 물론 뉴젠트 선생님의 말씀대로 글재주는 있었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장난식으로 글을 쓴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다. 얘들아, 알겠니? 이 딩키는 사실 그 학교 관리인이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 그 학교 관리인인 디키의 이름을 딩키라고 쓴 것뿐이군요. 그렇지, 그렇지. 본명이 디키지만 딩키라고 쓴 거야. 하지만 더 재밌는 사실은 멜리니 학교에도 관람석이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는 원래 그런 걸 자랑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디키 딩글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었지. 근데 말이다. 디키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 교장 선생님도 디키한테는 알아서 일을 하라고 모든 걸 일임한 상태였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마침내 디키가 학교 밖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디키는 관람석 아래에 있는 육상 선수용 라커룸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원한다면 라커룸에서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더구나. 하지만 5학년 학생들이 파이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떠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은 곧 그쪽으로 달려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다. 디키는 줄곧 우리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놀랍지 않니? 디키는 건물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야. 혹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팝은 먼저 디키 딩글에게 이하를 건넸습니다. 팝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겁을 주지 않으려고 뭐 하세요? 라며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디키는 쉰 정도 돼 보였는데요. 단백의 머리에 체구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는지 희한하게 생긴 도구를 사용해서 운동장에 타르를 깔고 있었습니다. 밑에 깔린 뜨거운 석탄 때문에 타르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디키는 딱딱한 빗자루로 타르를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던 팝을 향해 대답을 했습니다. 아스팔트에 생긴 틈을 메우고 있어요. 디키의 대답에 팝이 다시 물었다. 잡초도 뽑아야 되고 꽤 어려운 일 같은데요. 그러자 디키는 아무 말 없이 타르통을 끌고 약간 앞으로 움직였다. 그는 한쪽 발을 절고 있었다. 팝이 아이들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지만 디키는 별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팝이 계속 뭐 좀 아는 게 없느냐고 묻자 디키가 이렇게 말했다. 디키는 아이들을 피해 다녀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든요. 막 그래요?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나 보죠? 팝이 이렇게 묻자 디키가 고개를 들어 올려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이들은 늘 그렇죠, 뭐. 그럼 아이들을 피해서 관람석 주변에서 일을 자주 하십니까? 팝이 이렇게 묻자 디키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팝은 디키가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는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팝은 혼자 운동장에 내려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이라 조용했습니다. 카페처럼 푹신한 잔디는 때깔이 아주 고왔고요. 팝은 관람석에 올라가 잠시 경기를 구경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가 매우 깨끗했습니다. 마치 다음날 경기가 열리는 장소처럼 페인트도 말끔하게 칠해져 있었는데요. 팝은 이곳이야말로 디키의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전에 라커룸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내려갔는데요. 언뜻 보기에 깨끗해서 누군가 지금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긴 지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디키가 틀어박혀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는 사람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상에 잠겼던 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향해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라커룸으로 갔을 때 내 시선을 잡아 끄는 게 하나 있었다. 뒷문 옆에 있던 수도꼭지였어. 근데 거기서 물이 새어나와서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 근데 진흙 위에 아이들의 운동화 발자국이 나 있는 거야. 그리고 공처럼 구겨진 종이 조각이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고 말이다. 나는 그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걸 펴보니까, 글쎄, 연극 축제를 선전하는 조그마한 포스터였어. 그 실종된 랄프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붙였다는 그 포스터 말이다. 기억나지? 하지만 포스터에 나 있던 검은 얼룩의 손가락 자국은 아이들 것이 아니라 어른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저분한 손으로 그 포스터를 구긴 게 틀림없었어. 그리고 손가락 자국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 그건 바로 냄새였다,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냄새. 그래, 그건 바로 타르 냄새였다. 난 조심스럽게 포스터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지. 아, 그러면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서였군요. 그래, 맞다, 맞아.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단서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조엘이라는 여자아이가 실종되면서 나는 단서들을 비로소 엮어가기 시작했다. 와, 그럼 그 아이가 범인이었나요? 얘야, 잠깐 좀 들어봐. 응? 일단 들어보라고. 그 실종된 조엘은 4학년이었다. 아무튼 그 아이의 실종은 좀 특이했다. 수업 시간에 사라졌거든. 그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난 마침 학교 교무실에 있었어.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더군. 선생님은 혹시 그 아이가 화장실에 들른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화장실에도 도서관에도 가지 않았어. 혹시나 해서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집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다. 그때 난 수사 관계로 교무실에 있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난 누군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 아이를 납치했든가 아니면 아직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학교 어딘가에 아이를 숨겨두었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게 수색이 시작됩니다. 학교에 있는 교실이나 사무실, 자료실까지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식당의 찬장 속까지 훑어봤지만 어디에도 조엘은 없었는데요. 팝은 그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관람석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디키가 마침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디키의 얼굴에는 음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 정말 멍청해 보였습니다. 팝이 디키에게 물었다. 저 혹시 여자아이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자아이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누굴 말하는 거죠? 저 조엘이라는 아이입니다. 4학년이고 금발인데 1시간 전쯤 실종됐거든요. 나는 아침 내내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보지 못했죠. 나도 그 아이 알아요. 늘 디키를 못 살게 구는 아이 중에 하나니까요. 핍은, 팝은 디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쩍 라크룸을 훑어보았다. 타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팝이 다시 말했다. 저, 좀 둘러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디키 대답은 신경 쓰지 않잖아요. 팝이 라커룸을 보니 디키가 점심을 먹고 있던 공간 말고 남학생용과 여학생용 라커룸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 어둡고 칙칙했는데요. 남학생용 라커룸의 맨 구석쯤에 너덜너덜한 비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곳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 팝은 디키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팝은 실종된 소녀 조엘의 어머니를 만나러 조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엘의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었는데 딸 걱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간 실종됐던 남자아이들의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팝은 조엘의 어머니와 함께 조엘이 갈 만한 곳에 다 연락을 해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마침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그림은 조엘이 그린 아주 귀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개도 있었고 선생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노트르담에 꼽추인 콰지모도처럼 생긴 형체였습니다. 팝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조엘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엘의 어머니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얼간이 디키 딩글이에요. 그 미쳤다는 그 학교 관리인 말이죠. 아, 우리 조엘은 그 사람을 그리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 사람 성질도 못 돼먹은 데다 바보죠. 학교에 갈 때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곤 하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팝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곧장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팝은 머리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팝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그 다음의 일을 이야기했다. 학교에 다시 돌아가니까 디키가 잔디를 깎고 있더구나. 나는 디키 몰래 움직였다. 라커룸을 조사하려고 말이야. 평소처럼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낡은 자물쇠라서 열고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게 없었어. 물론 냄새는 고약했지. 디키는 위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손에 낀 기름때를 문질러 없애는 경석과 비누가 보였는데 검은색이었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타르로 덮여 있더라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한쪽 구석 의자에 종이 뭉치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신문인 줄 알았는데 신문이 아니더구나. 그건 아이들의 공책이었어. 맨 위에 놓여있던 공책은 랄프가 글을 써놓은 것이었다. 디키와 그의 불편한 다리에 대해서 짓거려 놓은 아주 형편없는 글이었어. 그리고 그 밑에는 조엘이 그렸던 그림들이 놓여 있었는데 역시 전부 디키를 그린 것이었다. 중간쯤 들춰보니까 죽어버려 란 글자가 보이더라고. 이 맞춤법에 맞게 쓴 죽어버려가 아니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죽어버려 란 글자였어. 알 것 같지? 디키는 글을 제대로 쓰지 못했거든. 그러고 보니 구석에 타르통이 놓여 있더구나.
거기다가 타르를 놔둔 이유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 마룻바닥에는 한 귀퉁이가 구부러진 페인트 붓도 놓여 있더구나. 집을 페인트 칠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붓 말이야. 근데 붓 한쪽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러붙어 있었어. 금발이었다. 즉, 실종된 소녀 조엘과 똑같은 머리 색깔이었지. 팝이 드디어 물증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팝은 서둘러 나가려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대한 체구의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디키였습니다. 그때 디키가 팝에게 웅얼대듯 말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왔나요? 범인의 소굴에 갇힌 셈인 팝은 약간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봐요, 디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로 데려왔잖아요. 디키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늘 디키를 놀리니까요. 근데 왜 당신이 이 아이들 물건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실종된 아이들 물건이잖아요. 왜 이런 곳에다 숨겨놓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디키는 갑자기 옆쪽으로 슬쩍 움직였다. 남학생용 라커룸으로 가는 복도를 반쯤 막아선 자세였다. 그때 갑자기 비옷이 팝의 시야를 스쳤다. 멀찍이 벽걸이에 걸려있는 세 개의 검은색 비옷이었다. 디키는 팝 쪽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난 그냥 아이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어른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싶었다고요. 디키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팝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다. 팝은 디키의 팔 밑으로 파고들어 잽싸게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벽에 걸린 것은 비옷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었다. 실종된 조니, 랄프, 조엘. 이 세 명의 아이가 타르로 범벅이 돼 있었던 것이다. 한 명씩 옷걸이에 걸린 채 말이다. 검은색 타르로 둘러싸인 그들의 몸뚱이는 끔찍한 누에고치 같았다. 디키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도망치기 시작했다. 팝은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팝도 지지 않았다. 그 덕에 디키는 팝의 태클에 걸려서 잔디 위로 나뒹굴었다. 디키는 잔디 위에서 나뒹굴며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모두 날 괴롭힐 뿐이야.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모두들 날 괴롭힌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걸 난 가지고 있어. 봐, 어서 보라고. 디키는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더러운 셔츠 속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꺼내 들었다. 메달마다 지저분한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5학년 때 한때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죠. 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끔찍한데요. 아, 끔찍하죠. 정말 끔찍하죠. 네, 네. 이걸 타르를 발라가지고, 아, 그러게요. 이제 네. 마치 비호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새까맣게 그러니까 해놨다는 굉장히 겁니까? 잔인하게 했다는 네. 거겠죠. 네. 근데 그냥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네, 잔혹한 결과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사실 팝이 디키를 검거하는 그 과정, 그 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여서 네, 목소리 좀 달리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이걸 가지고 잠깐 의논을 했잖아요. 네. 네, 헷갈리실까봐 그냥 맞아요. 오히려 지금 또 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렇게 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와, 여자 어린이 목소리 앙증맞던데요. 아, 괜찮았나요? 그리고 조엘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 같았는데 네, 그 조엘이 실종됐잖아요. 그렇죠. 실종된 아이의 엄마 치고는 너무 밝게. 아, 그러니까 그냥 주애리 어머니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 네. 아니, 어머니의 그래도, 빙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김지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네, 어머니 좀 이것도 좀 그래도니까. 예, 네. 잘 그냥 좀 양해 여기 그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관람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아마 그 당시 이게 50년대 이야기죠. 네, 그리고 1890년대에 지어진 학교고 하니까 그런 게 네. 있는 데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또 자랑하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네. 학교에서도.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아마 뭘 말하는지 아실 텐데 그 뭐 운동장 같은 데 보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공설운동장처럼 뭐 아주 큰 규모가 아니고 네, 예, 그 학교 운동장 정도를 좀 그늘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 그러니까 좀 높겠죠, 이렇게. 네. 약간 그러니까 그 뭐 거기에 미니 원형 운동장 같은 느낌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람석이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아랫부분, 밑부분은 라커룸도 있고 네, 이렇게 그 공간들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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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16살인데 이 디키가 16살 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유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중3에서 그냥 중3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그 중1로 유급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좀 뭐 지적 강등되기도 하고 장애가 그랬나요? 있는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따로 이런 교육 시설이 없는 곳들이 많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특수학교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도 그 초등학교 때 조금 그런 친구들 한 명 정도 있으면은 어, 계속 그 3, 4, 5학년 이렇게 반복했던 친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네네, 한 예. 50년대에 사시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특수반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이제 그 부모님이 그냥 음, 일반 학교에 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진학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음,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데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그 아, 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냥 디키라고 부르면 될 거를 리처드 레오 딩글이라고 네.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제 놀림을 받게 됐는데, 그렇죠.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보다 50cm가 더 키가 컸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2m 혹은 2m가 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정도 뭐 120, 30cm였으면 그 당시에 그렇죠. 100 한 7, 80 이렇게 됐다는 건데 예. 또 여기가 배경이 뭐 호주인 점을 그렇죠. 감안하면 호주 얘기겠죠. 그죠? 네네. 네. 예. 근데 그만한 아이를 놀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디키가 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놀린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 학교에 매점이 있었네요. 아 네. 매점 네. 아줌마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나름 치밀하게 쓰여져 있다는 게 그 실종된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거기 네. 공통점이 발견되잖아요. 네. 그 공통점에 디키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네. 그 의심을 갖고 이 팝이 그쪽으로 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음. 그리고 그 복선도 잘 깔려 있죠. 타르로 뭐 그 아스팔트에 생긴 틈을 메우고 있고. 아 그리고 그 빗자루로 평평하게 그 맞아요. 타르를 다듬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디키가 그 음식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 정말 멍청해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가잖아요. 네. 예, 이거 참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책 내용을 뭐 요약하고 하다 보면 네, 뭐 표현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음, 또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작품 자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02년이니까 그 전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배경은 50년대고, 네.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 누구죠? 조엘 엄마. 네. 조엘 엄마가 이 디키에 대해서 네. 그 사람 미쳤다. 뭐 성질이 못돼 먹었고 바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하고 그 전에 보면은
그 조엘의 엄마가 참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알고 그, 보니까 이렇게 편견에, 그러니까 네. 그 조엘이라는 아이가 와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이제 그런 관리인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못마땅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주거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네.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게, 편견을 갖지 못하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네. 저는 이거, 요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 잘 버릇만 고쳐주고, 네. 이렇게 잘 살아서 돌아오는, 네. 뭐, 요런 걸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끝이 끔찍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아이들이 등장을 하길래, 그냥 뭐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도 끝에 어느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네. 굉장히 좀 끝까지 보고 나도 좀 불편했습니다. 네. 네. 그러게 말이죠. 네. 어쨌건 흥미로운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리 크루 작가의 실종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 눌러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공유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네, 있죠. 네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이 다른 분들, 특히 저희 채널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명에게. 네. 그러네요. 예, 좋아요는 한 번밖에 못 누르지만. 네, 여러 명에게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고요. 또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네. 아나운서가 그 답글 빨리 또 잘 달아주시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